네, 그러면 5월 2일 제네바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조신사 TV의 조신사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다미 TV의 김양순 대표님 반갑습니다. 곽은경 TV의 곽은경 대표님, 반갑습니다. 주의 길 TV 모르드게 TV의 김병기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묘한 TV의 우리 이묘한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참여하신 오늘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머님, 예, 짧게, 잠깐만, 괜찮아요? 네, 이거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준비도 안 했는데. 예, 가면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가면 필요하면 노출. 이게 예, 이 상태 괜찮고 가면 필요한가요? 예, 필요 없습니다. 예. 짧게 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살려서 주세요. 네, 수지구에서 온 집순이 영성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청년 자매님, 예. 짧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0대 장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반갑습니다. 대학 졸업했죠? 예, 정치외교학과 졸업했습니다. 오. 예. 전공이 많아요. 학부 때는 뭐 했죠? 국문학과. 그리고 대학교 때는 정치외교. 대학원. 아니 저기 그러니까 더블 디그리. 그러니까 복수 전공.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복수 전공 해가지고 학위가 2개예요. 그 정치 외교학과 또 졸업하고 또 이번에 그러니까 4.15 총선 때 또 그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 도와가지고 또 이제 로고도 제작하고 뭐도 제작하고 일선에서 좀 많이 뛰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청년들보다 좀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저기 말씀 전해주신 장윤태 목사님 따님이십니다. 예. 그러면은 그러면 두 분 다 말씀하실 때 가까이 대고 크게 여기 잘 들리게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예. 말 끊고 막 들어가셔도 돼요. 예. 이게 말을 안 끊으면은 여기 앉아있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갈 수가 있으니까 말을 끊고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깜빡이도 킬 필요 없어요. 바로 들어오시면 돼. 예,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백신 강요에 열받은 군인들, 경찰들, 그리고 그렇죠. 20대.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가 75명이 발생했고요. 지금 경찰들한테 뭐 의무적으로 맞으라는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그 서장들이 강요를 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규정에 맞으라는 규정도 없는데 뭐 우리가 너네를 일부러 맞추는 게 아니잖아 하니까 이제 경찰이 열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맞으라고 전화를 독촉을 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쵸. 예.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장들이 전화를 돌리면서 강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경찰관은 손발 저림 현상이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한테 이제 접종이 바로 지난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까지 2만 명이 예약을 해놓고 접종하겠다고 예약을 해놓고 그 접종 장소에 안 나타난 거예요. 보이콧한 거예요? 아예 안 나타났다고요? 안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찔리니까 네. 그냥 뭐 연락도 안 하고 잠수 타버린 거예요. 나타나지도 않고. 2만 명이? 한 2만 명 정도. 저희 나라 군인이 육해공 다 해서 60만이거든요. 아직까지 2만 명이고 총 보면은 우리 60만 국군 중에 대충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7% 정도가 예.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거 하지 말지. 마이크를 항상 대고 있으시래요. 언제쯤? 그것이 아니고 자동차 키. 저는 마이크를 대고 항상 언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경찰들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갈등이 이것 때문에 심하게 많다 그래요. 많다 그쵸? 그래요. 예. 군인들도 많고요. 군인들도 많고요. 예. 특히 20대 공무원이 이거 다 뉴스 보셔서 알 텐데 접종 후 3주 후에 뇌출혈이 발생해가지고 팔다리 마비된 지금 그 뉴스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최근에요. 최근에 예. 예, 지난주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 군인 20대가 맞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아스트라제네카죠. 예.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예. 근데 문제가 그렇게 있는데도 왜 계속 맞출까요, 이거? 그래 이런 상황이면 예. 다른 정부였으면은 만약 이런 상황이 도출이 되면 바로 중단을 박근혜 정부였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중단을 했죠. 완전히 들고 일어났겠죠. 아 그럼요. 난리 났죠. 여기 같은 그 20대 청년으로서 이 백신에 대해서 주위의 친구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 청년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는 언니가 20대 공무원에 지금 재직 중에 있는데 네. 공무원 그 언니의 남자친구가 군부대 그 대대장인가 아무튼 그래요. 육군 사관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자친구가 대대장이라고요? 그럴 거예요. 육군 사관학교 재학 중인 예. 재학 중이다고. 육사 재학 4학년인가 3학년 그러면 군대 대대장이 아니라 그 예, 예. 안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 학생들 안에서 대대장. 대대장. 예. 육사 재학. 아무튼 그런데 언니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군인이다 보니까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접종 그 대상자 중에 좀 이르잖아요. 일반 20대보다.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를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예. 그게 갈등하는 이유는 안 맞으면 불이익이 당할 수 있으니까 맞기는 싫은데 아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건가요? 근데 육군 사관학교 내에서는 맞으라고 하면은 까라면 깔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그렇죠, 그렇지. 아 까라면 까야 된다. 군대 용어, 오래간만에 군대 들어봅니다. 용어. 예. 까라면 까야 됩니다. 예. 이게 참 잠깐만. 선택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일반인들이니까 내가 그냥 안 맞겠다 하면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조직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또 국가 공무원들이나 경찰이나 군인들은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상급 명령에서 움직이는데 만약에 거기서 안 맞는다 그렇게 단독 돌출 행동을 하게 되면 눈밖에 나고 인사 평가에서도 제외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렇죠. 자율 의지를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위에서 여러 가지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뭐 보직에서 해임시키고 다른데 한직으로 보낸다 그런 일이 사실상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자율성이 없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자녀분들이 2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크 예. 좀 대세요. 가까이 대고 예. 자녀분들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혹시 하는 이야기들이 있나요? 가까이 저하고는 대화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요즘 제가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 예.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회사만 다니고 관심이 없나 봐요. 아. 네. 그러면 저기 자녀분들이 이걸 맞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말릴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말이죠. 당연히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예. 모르겠어요. 맞을까봐 은근히 좀 걱정돼요. 아, 그쵸. 걱정이 되죠. 왜냐면 예, 예. 회사에서 예. 의무적으로 그렇죠. 맞게 할까봐 좀 걱정은 돼요. 맞아요. 혹시 여기 20대 그 자녀분들이나 저기 아담이 대표님 20대 자녀 30 더 위에 예. 그 인생을 앞서서 예.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은경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자녀분들. 애를 안 맞죠 우리들. 예. 큰일 나더라고. 그렇죠.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요. 방송에서도 통제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더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서는요,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부작용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 40대 이하 접종 중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영국에서요? 예, 40대 이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조치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씨가 제가 요거 좀 문제 싫다고 하지 마.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예. 윤재인도 이제 알아들을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건지. 제가 네. 제가 표현할 방법을 한 말씀드릴게요. 네. 문희 씨가 그냥 문의. 문의 그러면 된통. 말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이라 그러면 또 그렇게 문재인이라 그러면 그렇게 문의 그렇게. 다리 네, 알겠습니다. 발동 좋습니다. 예. 발통 발차. 저
아 그래도 예 저는 문 씨라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문 씨는 문 씨가 문가가 아니 원래 문가가요 높임말이에요. 아, 맞아요. 문가가 높임말이고요. 원래 C가 이게 좀 약간 낮춰 부르는 거고요. 어디 본이 어디다 그러면은 이가입니다. 이게 이제 뭐 무슨 둔갑니다. 이게 이제 높임말이에요. 옛날에, 아, 그럼 문씨. 옛날에 제가 이런 생각이 나네요. 김대중이 저기 여기 마이크 있거든요. 마이크 들고 말씀하셔야 돼요. 마이크. 옛날에 그 71년도인가 선거할 때 예. 그 김대중 후보가 네. 표현할 때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칭할 때 박정희 씨라고 박정희 씨라고. 예. 본인이 할 때는 가로 해두고 그래도- 남들이 할 때는 시. 백정도에 백가, 박가 막 이러잖아요. 혹시 이거는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내가 얘기할 때는 실수일 수 김가입니다. 있는데 이렇게. 제가 그 배웠을 때는 가가 높임말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오래돼가지고 정확하지 않는데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본인이 남한테 소개할 때는 내가 김가입니다 하되 남을 소개할 때는 저번엔 김씨입니다, 이씨입니다 이렇게. 예, 우선은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제가 했을 때는 이제 예. 가가 높임말로 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문재인 때문에 우리가 호칭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칭 문제가 사실은 만사가 문제. 제가 한마디 할게요. 호칭 문제는 네. 우리가 이제 방송 아닙니까? 예. 방송이고 하니까 참 이게 호칭 문제가 매우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좀 격이- 호칭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근데 예. 격이 중요한데 꼭 네. 우리가 어떤 얘기를 지금 방송은 공공의 예. 자리라는 그런 거죠. 면이 유튜브지만 있죠. 예. 근데 이제 사담을 하는 경우는 뭐 별 얘기를 할 수 예. 있지만 제가 오히려 그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문재인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자님이 문재인 씨라고 해도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저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예. 낮추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그렇다고 싫고 예. 저는 대통령이라 부르기 싫어서 네. 통치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복합적인 거지만 예. 그래서 용어는 예. 좀 너무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예. 저항감을 느낀다고요. 예. 그래서 용어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예. 저는 다른 분들은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뭐 그래서 사회를 맡았으니까 저는 그냥 문재인 씨라고 예,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부르는 그 스타일로. 어머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문재인. 그냥 문재인. 예. 우리 저기 자매님은 한참 저는 걸리네. 언급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언급을 아예 안 해버리죠. 예. 네, 무시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세라는 데는.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30%가 처음으로 붕괴가 됐습니다. 30%대 밑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예. 이번 주에 처음으로 30%, 29%까지 내려갔어요. 처음으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특이할 만한 게 20대 지지율이 21%밖에 안 나와요. 지지율이요? 예, 20대의 지지율이 예. 굉장히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렇죠. 50대 지지율도 29%나 나오는데 20대가 21%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22%만큼이나 많이 나. 물론 이제 그렇게 물론 우리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30대 40대. 예,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초롱성. 일이에요. 예, 문재인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갔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30대 40대가 좀 문제가 많아요. 30대 40대가 네. 초롱성이네, 초롱성. 30대 41%, 40대는 43%가 나왔습니다. 초롱성이 경제적으로 초롱성. 초롱성 여기는 약간 초롱성인 면이 지금 어떻게 보면 60대하고 20대가 20% 초반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60대가 20%, 20대가 21%. 예. 20대하고 60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제대로. 근데 60대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나요? 60대요? 뭐 정윤회 사람들. 그러니까 60대도 문재인 씨 친구들은 있으니까. 아이고. 아니 대표님. 왜냐면 갈 때가 됐는데 정신 그때까지 아니, 정신을 아니. 못 차리면 어떡해? 박 대표님 아스팔트에서 못 봤어요?
아니 근데 60 아니 많아요 60대. 60대 정신 나가고 인생을 살 만큼 사는 사람이 이거 마이크 대고 말씀하셔야 돼요. 드실 때가 되죠. 이제부터는 무조건 마이크 아, 네, 잡고 네.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 네. 마이크 키고, 없으면은 키시고. 왜냐면 여기 마이크 없으면은 자객 박탈. 아니 문십세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이제 지지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숫자 노름인데 사실은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도 않은 거고 어떻게 진짜 실질적으로 까보면은 지지율이 이렇게 나올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아 그럼요.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예, 예.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거 뭐라 하죠? 마사지가 좀 들어갔을 겁니다. 예, 마사지가 들어갔는데 마사지 들어간 걸 감안을 안 한다 보면은 저는 한 10%에서 한 13% 정도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지율이요. 지지율이 맞습니다. 그 정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마사지가 들어가서 지금 한 29%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 정도. 한 1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님은 지금 졸업하셨다고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친구분들을 많이 못 만나셨을 텐데 어때요? 20대 지금 청년들의 문재인 씨에 대한 지지율이? 아, 일단은 그럼 학교 다니셨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한 1, 2년 전에? 1, 2년 전에는 문재인 자체에 대한 지지율이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해서 그 반동으로 문재인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문재인이 이제 그 정권이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떨어지고 있는 게 보여요. 예. 그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주택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직업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여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20대에 대한 생각은 잘 모르겠고 그 여대라는 특수한 그 집단 내에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20대에서 제일 화두가 되게 있는 게 성평등이라는 주제거든요. 20대 남자들도 민감하고 20대 여자들도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웹툰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은 댓글 같은 게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의 대부분의 논쟁의 중점이 성평등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근데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남자들은 문재인이 여성 쪽에 되게 후하다 이러고 여자들은 민주당이 원래 성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계속 보여준다고 그렇죠. 공약을 냈었잖아요. 그래서 지지를 했었던 건데 까보니까 훨씬 더 얘네가 더 심하면 심하지 못하지는 않는다. 그래가지고서는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네요. 박원순 때도 그렇고 박원순에 대한 대처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우리 어머님 세대는 어때요? 문재인 씨에 대한 지금 뭐 지지율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느낌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 다 예. 이렇게 덮어주는 것 같아요. 그냥 크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걸로 그렇게 주위에 보면은 그래요. 네. 코로나로 네. 인해서 그리고 대통령이니까 네. 예. 그냥 좀 이렇게 좀 좋게 얘가 봐주려고 좋게 이 봐주는,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그런 또 게 내가 있네요. 피부로 직접 느끼지 않아서 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말씀하신 이런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기독교 약간 보수 쪽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 생각으로는 문재인 지지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쪽의 분위기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네, 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시고. 예. 그 목사님 예. 마이크 좀 켜주시죠. 우리 네, 됐습니다. 예. 지금 항상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객관적이고 그럼요. 냉정해야만 그래야만 어두운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이냐
우리 그룹끼리만 이야기를 괌치고 외치고 죽이자 살리자 이렇게 하는 식의 패턴은 결국은 저들의 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옛날에요 어떤 게 있냐면 그 김대중 그룹에서 그 뭐라고 하나 그 전화부대가 있었어요. 전화부대가 있어가지고 이 전화부대가 관료들한테 정부 관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면서 전부 다 위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쪽 그룹인데도 위장의 신분을 위장하고 해가지고 그 논리를 피면서 관리들을 다 꼼짝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뜻대로 그 문제를 끌어나갔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위장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선거 부정했다니 그리고 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는 체면이 됐건 아니면은 뭐 지역이건 이념 때문에 그러건 간에 문재인의 세력 그 지지자는 일정 부분이 견고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해보면 제가 어떤 부분에 그래서 편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거든요. 약간 택시 기사한테도 내가 일부러 문재인에 대해서 칭찬하고 참 야뭐 이렇게 해보면 나와요. 그리고 뭐 어떤 물건을 사러 갈 때도 음식점에 갔을 때도 이렇게 한번 던져봐요. 그래가지고 던져보면 거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 집 안 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은 지금 이게 표면적 숫자로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이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일입니다. 있고 민심이 정말 돌아섰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 증거 중에 또 하나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럼요. 이거 언제까지 뭐 문재인이 뭐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레임덕은 뭐 그 전부터 시작됐고 사실은 이거 댐이 붕괴됐는데 지금 그거 완전히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민심이 돌아선 건 확실해요. 제가 일하는 이제 주위에 이제 물어봐도 내가 예전에 문재인 찍었는데 지금 완전히 내가 부도수표 맞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주위에 확실히 많아요. 확실히 민심이 돌아선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너무 이제 넘어간 얘기인데 이제 대선이 코앞에 이제 다가오잖아요. 지금 코앞에 다가오는데 지금 양정철을 또 불러드렸죠.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양정철이 들어오는 단 한 가지죠 뭐. 지금 양정철이 부정 선거. 양정철이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부정 선거. 왜냐면은 지금 이미 지금 4.17 보궐에서 지금 부산 민심을 받고 서울 민심을 받고 다 봤어요. 이대로 가서는 대선에 가면은 승산이 없다는 거 알아요. 지금 문재인이. 지금 양정철이 들어와가지고 한 말이 뭔가 하면요. 내년 저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어디 있어? 마이크 주세요. 그 전자신문에 의하면 양정철이가 한 말이 뭐냐면 내년 대선에 전자투표를 하겠다. 전자투표를 하겠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전자투표가 1000만 명밖에 못 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0만 명이 투표를 하잖아요. 전자투표는 바로바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 투표를 간 사람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조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지금 수개표로 돌아서자고 하는 그 운동을 지금 해도 모자라는 판에 전자 투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도입이 거의 확정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거죠, 대놓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재인 지지율은 지금 이 정권의 말기를 지금 이제 끝났다는 걸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양정철이가 4.7에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갔는데 보니까 결과가 안 좋으니까 양정철이가 다시
이제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양정철이 아마 또 선거 조작을 하기 위해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여지가 있다.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요. 자, 양정철이가 문재인을 위해서 진짜 모든 걸 다 바쳐서 자기가 위험한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아직도 내각에도 못 들어가고 청와대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바깥으로 돌고 있는데 분명히 양정철이가 문재인에게 감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재인이 불러서 들어온 게 아니라 양정철이 스스로 들어온 건데 문재인하고 상관없이 스스로 들어왔는데 아마도 윤석열하고 윤석열 그쪽 계열 이제 윤석열, 홍석현 약간 요쪽 계열하고 모종의 작전을 짜러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좀 이거는 아직까지 증거는 하나도 없는 약간 음모론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100% 동의는 안 하나 이것도 우리가 이런 측면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지금 양정철 들어온 게 그리고 조금 일러요. 이제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면 조금 이르거든요. 안 일러요. 안 일러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제 좀 두고 보죠.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철 혹시 아시죠? 들어나 봤죠. 백건 사건. 지금 양정철이 그래도 이제 많이 부정선거 외쳐가지고 거기서 이름에서 양정철 나왔는데 국민들 다 돼서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양정철이 누군지도 몰라요. 야구 선수인지, 운동 선수인지 누군지 몰라요. 저는 양정철. 지금 함 대표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감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아직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물론 두고 봐야 되지만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정철이가 7월 아니면 8월 달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들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빨리 들어온 이유는 결국은 팩트는 아니겠지만 제 짐작으로는 윤석열 쪽에 힘을 다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사담인데 양정철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 14일 했나요?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진짜요?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전 그게 궁금해요.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자가격리는 누구를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정치인들을 특히 이거 확실히 국민들이 이거 해야지 형평성 너무 어긋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공약 내세운 게 백신 맞으면 회계 나가도 자가격리 면제해주겠다. 지금 해가지고 백신 독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거 그냥 국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정말 이거 너무 이게 틀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어쨌든 다음 한 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거 짧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코오롱 글로벌이 강원 차이나타운 전면 재검토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 갔다 오셨죠? 우리 유튜버님들 그거 한번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마이크 사실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하고 양정철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진짜 예리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엄청나게 예리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의 행보를 보면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제가 항상 뭔가 이상해요. 어떤 사항을 접근할 때요, 그 사람의 행적을 쫙 따라보면 이게 글씨도 이게 행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지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폭성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아니면 또 언제든지 변신할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리를 여러 개 걸쳐놨다는 뜻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부분에 이상해요. 벌써 모 유튜버들이 두 사람이 무슨 지지하는 단체를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들어는 봤습니다. 누구 응? 근데 그 사람들의 행보를 보면 나도 또 그 사람들도 이상해. 그러니까 혹시 아니
저는 아니고 아니고. 그 열심히 움직이는 내가 이름을 거론하기가 조심스러워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데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는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저는 최재형 감사원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네. 이때까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면은 전부 다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결국은 정통성도 깨버리고 그 우리의 그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감사원장 최 장로님을 이렇게 보면서 저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는 저 사견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예비된 인물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공개적으로 기도한다라고 청와대 기도에서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자유시민 포럼을 하는 것도 어떤 관점에서 합니까? 모든 것 성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지도자들을 그 검증하고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드러난 인물 중에서 그러면 가장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세워야 될 분이 누군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선전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닐까. 저는 고난을 많이 받으신 주님의 종께서 어떤 인물을 두고 기도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게 가볍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걸 이제 좀 비중 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언제 시간 한번 마련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이게 대권 선호도 여론조사에 아마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여론이 최재형 올라가고 있죠. 근데 마이크 저는 대고 말씀하시면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 먼저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법 연구.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좌파들과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저는 우리들이 원든 원치 않든 대통령 후보는 홍준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홍준표만큼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좌파들하고 잘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은 사실 꼭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꼭 뒷말 오늘 때 보면 입을 좀 꼬매고 싶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좀 말씀을 좀 함부로 좀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처럼 좌파하고 잘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우리 자매님은 잠깐 약간 웃으셨는데 누구를 자매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홍준표를 저는 생각하는 사람 없고 이 꾸며버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20대 청년들은 혹시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치인들 정치 성향에 있어서 20대하고 좀 맞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대부분 사람들이 일단 민주당은 무조건 걸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왔어.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또 국민의힘을 찍기는 싫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무효표를 내거나 아니면은 무효표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아직 마음을 못 정한 거네요. 적당한 후보가 없기 아직 인물이 안 떠오른 거예요. 아직 인물이 안 나온 거예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람인데 제 친구의 아버지시거든요. 친구의 아버지. 친구의 아버지. 기다리고 아무튼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20대가 아직 잘 몰라요.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홍준표는 이미 20대 안 좋아할 거예요, 홍준표. 솔직히 말해서. 20대는 안 좋아해요. 이미 돼지 발정제라는 판명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어떤 거? 돼지 발정제. 돼지 발정제? 저 처음 들어봤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본인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니, 본인이 쓴 건 아니에요. 아. 자기 친구들이 돼지 발전제를 써가지고 뭐. 예, 그 소설이 아니, 있나 보죠? 아니 자기 네. 자서전. 자서전에 아. 그런 말을 써가지고 왜 그런 말을 썼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고백한답시고 거기다가 써놨는데 아주 빌미를 제대로 제공을 한 거죠.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서는 프레임이 너무 안 좋게 씌워져 있어서 아마 뽑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미지 변신을 시도를 해도 너무 뿌리 깊게 박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20대에 박혀 있다. 그러면 우리 저기 그래, 어머님 혹은 어머님 이렇게 주위 분들이 조금 혹시 좀 선호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지금 정치인들 중에? 만나본 적 없어요. 그 어머님. 예.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거 실제로. 아니 그럼 여기 나온 사람은 최재형 감사원장 아시죠? 들어만 봤는데 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렇죠. 저 잘 모를 수 있어요. 가정주부님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최재형 있고 홍준표, 윤석열, 이재명 또 이재명 또 한 명. 임종석. 임종석도 저는 거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넣어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까지 최재형, 홍준표. 그럼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하시면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아까 조금 아까도 내가 사석에서 얘기를 했지만 엊그저께 저 발표한 게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이든 사면이든 간에 국민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57%가 사면이나 무죄 석방은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대신에 이재용 부회장은 67%가 사면돼서 석방해야 된다 얘기가 나왔고요. 누구요? 이재용 부회장. 네.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아직도 그 우물한 개구리구나. 그래도 국민의 여론을 물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석방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적어도 60%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지금 35%만 무죄가 됐든 사면이 됐든 석방해야 된다고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데 지금 국민들이 대다수 몰라요. 진실을 모릅니다. 몰라요. 이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진실을 몰라요 아직까지. 근데 먼저 56%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석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만약에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랑 아니 뭐 홍준표라도 이런 분들이 만약에 대권을 잡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든 그 잘못된 부분들을 다 이거 다 밝혀내고 풀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근데 죄송한데 열받아서 좀 먹고 얘기할게요. 예. 박근혜 대통령 아니 무조건 걸로 근데 석방을 해야 된다. 이거 여론조사를요 다른 방향으로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을 구속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 여론조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야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또 한번 들어봐야죠. 네. 자기에 관련 거 안 하고 왜 엉뚱한 것만 해야 돼? 그렇잖아요. 98%가 구속.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지금 20대가 돌아섰고 초롱성 같은 20대가 돌아섰고 사실 30대, 40대도 많이 돌아섰어요, 사실. 많이 돌아섰어요. 많이 돌아섰습니다. 네, 많이 사실.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쯤 됐으면은 정말 여론 기관에서 문재인에 대한 실책이라든가 문재인에 대한 평가도 해야죠. 박근혜 대통령만 대해서만 그렇게 평가를 해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문제는 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 뜻,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문제도 여론조사 해야죠. 백신 이대로 괜찮은가? 해야죠. 네, 해야죠. 이대로 괜찮은가? 이게 맞아야 되는 것인가? 꼭 필요하신 한 거냐? 정책에 대해서 반영이 전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경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얘네들이 하고자 해가지고 그냥 공포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지금 도로교통법 해가지고 지금 30, 50 했잖아요. 30, 50. 그거 지금 합당한지 안 한지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봐야죠. 도로교통법 30, 50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냐면은 시내에서는 이제 50km 이상 못 달리게 해놨고 30km는 뭐 어디입니까? 여기 이면도로는 30km 이상. 혹시 차 운전하시죠? 운전. 네, 운전 안 하면 모를 수 있어요. 네. 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냥 해버리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국민하고 소통하는 정부라며 여태까지 소통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맞아요. 소통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론조사에다가 포함시켜서 맞습니다. 이런 것도 딱 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가지고 정부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다 반대하고 있는데 너네 정책 잘못됐다. 이런 거 질책 받아야죠. 그럼요. 이런 아니, 거안 하냐 이거죠. 국민들한테 물어볼 의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아니 얘네들은 어쩌서 의사는 없죠. 저 목사님 견해 제가 그거는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사회에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예, 맞아요. 그렇죠. 문재인의 실정이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아니 있어요. 언론에서 하도 그러니까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사기라는 생각보다. 방송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직장 때문에 유튜브는 볼 시간이 없고 늘 그러니까 뉴스만 보시던 분들이 많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제가 코로나 없었으면 문재인 벌써 끝났죠. 그럼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국민 계몽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예. 이 맞아요. 지금 이 예. 자유시민 포럼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많이 접근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안은 꼭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얻는다는 전제라는 게 아니고 여론 시장에 내놓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 어떤 가치가 리더가 생산되는 것은 그 집단의 그 수준만큼 만들어진다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최재형 감사합니다. 장로에 대해서 네, 장로님. 네.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어떤 정치든 어떤 건지 시대가 어떤 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거짓에 무슨 그 모략에 이런데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네. 너무 지쳐 있기 때문에 좀 정의로운 사람을 원하는 거죠. 예. 우리는 또 크리스찬이고 우리 교회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이제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한다면 우리 하나의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계몽하고 네. 설득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네. 모두가 자발적인 선거운동은 내지는 이렇게 돼 나가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옛날에 그 이해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해창이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감사원장하고 그렇죠. 정리하고 한 게 없는데 그렇죠. 그 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김대엽인가 하는 그놈 문제만 없었으면 사실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제를 하면서 여론 시장에서 다양한 사람들 예. 그걸 숨기지 말고 드러내서 이걸 네. 알리고 아까 우리 자매님 예. 그 친구의 뭐 이렇게 예, 했던 예. 내가 아는 것은 예. 저도 뭐 대강 좀 들어봤습니다. 예. 그냥 뭐 언론에 떠오르는 걸 갖고 얘기한 게 예, 아니고 예. 신촌 장로교회 통합측의 장로님이고 거기에서 그 신촌 장로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뭐 여러 교회에서 여러 모임에 참석을 해도 법관 재직 시에도 그야말로 뭐 티를 안 내고 아주 겸손하게 자기 몫을 감당할 수도 있고, 또 그 뭐 지금 우리 자매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입양한 딸인지 아니면 본딸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입양한 딸이 2명이 아들 입양했습니까? 오케이. 딸은 본인이 낳고 예, 아들 입양. 예. 그리고 할아버지가 독립군이고 그렇죠. 아버지가 6.25 때 참전 그렇죠. 대령 그 출신이거든요. 이제 가게라든가 이런 것으로 비춰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저는 제가 기도한 것은 적임자라는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 뭐 줄 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예 알겠습니다. 저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재정이 이 선전면입니다. 직원들. 예. 저기 장태 목사님 아까 좀 하실 하실 말씀 있다고. 이거 왜 안 들려? 꺼졌어요. 왜 안? 거기 눌러야 돼. 배터리가 다 나간 거 아니에요? 됐어요. 배터리 들어요. 배터리가 다 나갔네.
그러니까 이걸로 말씀해. 이걸로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셔서. 그냥 이게 아니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이걸로 그냥 하십시오. 이걸로. 예, 그냥 이걸로. 가까이 여기서 그냥 가까이 해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여론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사면이냐 아니면 그 지금 뭐죠? 무죄. 석방이냐. 예. 네. 이거 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뭐냐? 이걸 물어봐야지 진실이 파헤쳐지는데, 예? 이 지금 그 국민 수준이 정치를 이끈다 그랬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죄송한데, 예?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백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론 얘기하는 대로 문재인 잘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대학교 나와가지고 무슨 대학원 나와가지고 전공을 뭐 해가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악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진실을 가리려고 악의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한테 물어볼 의향이 없어요. 그죠? 예. 물어볼 마음 자체가 없어요. 얘는 그냥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얘네는. 네. 이런 것들이 인지가 돼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인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때려잡자 언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는. 네. 언론이 제일 악질들이에요. 마귀 사단이 뭐예요? 말로 거짓말하는 놈들이에요. 지금 언론 하는 것들이 마귀의 똑같은 놈들인 거죠. 기자증 있는 사람들 정말 회개해야 돼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유튜브 같은 거 못 봐요. 사람들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고 텔레비에서 공영방송에서 떠드는 그 내용만 하니까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버리고, 문재인이 정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망친 걸로. 다 코로나예요. 다 코로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국민적인 그 수준을 좀 정말 선진국답게 올려야 되죠, 진짜. 근데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토론만 하고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보는 사람만 보고 듣는 사람만 듣는 사실 그게 치명적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우선은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꺼놓고. 그렇죠. 지금 우리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지금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중이라. 예, 이 죄송합니다. 문제를 들어보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언론이 문제라면 저희도 언론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광고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으로 광고를 내보내든지 유튜브로 그 뉴스튜브 틀려면은 항상 그 광고 같은 게 뜨잖아요. 스킵을 하든지 그러는데 재밌는 광고는 사람들이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짜가지고서는 광고를 그 좋은 생각이네. 돈으로 예. 내면은 돈만 있으면은 되는 자본주의 아직 세상인데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돈을 모아가지고 아니 자기는 택시기사인데 시속 50으로 바꿔가지고서 속이 터져서 죽겠다 이런 스토리를 내서 보내든지 아니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과 한번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든지 나는 코로나 걸렸다가 다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친구는 백신 맞고서는 사지마비가 왔다. 모금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서 광고를 내보내든지 이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했을 만 하시네. 아니 저번에 예, 예. 강남역을 갔더니 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박정희 대통령 영화를 상영한다고 뮤지컬 한다고 그 커다란 전광판에 광고를 걸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광고 같은 거를 사람들 많이 다니는 사거리 같은 데다 걸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박수 한번 하고. 와. 아주 20대처럼 참신한 아이들. 제가 예. 잘 모르지만 예. 제안하지만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또 나이 먹으면 선전 긴 것도 사실 잘 안 봐요. 그냥 그쵸, 그쵸. 예, 네. 유튜브에서 딱 건너뛰기 해버리거든요. 예, 저는 그냥 표처럼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저기 방공 표처럼 예. 만들듯이 요약만 그리고 전에 했던 그런 자유를 열었던 그때하고 이렇게 비교식으로 하든가 해가지고 막 고속도로든가 어디서든 간단하게 표처럼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딱 붙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지금 예, 좋은 좋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임팩트하게 그냥 핵심을 찍는 거. 예. 그러면 이게 전략적으로 20대, 30대에 맞는 전략, 40, 50, 50, 60대에 맞는 전략을 딱 해서 그냥 투트랙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대선까지 시간 남았으니까 진짜 돈만 있으면은 돈이 있고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제가 전에 대선 전에 어느 지방을 갔는데 완전 청색이었어요. 청색이었고 왜 도로 공사 공사하는데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 보통 노란색이잖아요. 이런 표지판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청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온통 청색이었어요. 어느 한 지역에 갔는데 그랬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벌써 민주당 쪽에 이렇게 말이 되나요? 편하게 민주당은 벌써 전략적으로 그렇게 미리 색깔로 자기네를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을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보니까 완전 우리가 청색이었어요. 이 보수 우파가 TV도 온통 청색이었어요. 전략이 너무 부족하네요, 진짜. 네, 맞아요. 너무 부족해 우리가. 지금 너무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재용 회장을 제가 좀 만나야겠어요. 네. 그래서 좀 투자 좀 해라. 얼마나 고생이 많냐. 문제 몰아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요, 저들이 얼마 전에 동탄역에서 제가 우리 오는 길 쪽인데 온통 거리가 노란색인 거예요. 다 노란색이에요. 세월호요? 길거리 도로에 안전망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 쭉 하는 길 펜스. 바닥이 아니라 네. 펜스를 쳐놓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어린이 보호처럼 해놓은 길 전체가 완전 노란색인 거예요. 신호등까지 다 노란색이에요. 신호등역에 돼 있는 전기선 전봇대처럼 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노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이 가다가 보고 야 이건 완전히 노란색이다. 이거 한번 찍어보자. 찍다가 제가 찍어서 앞에 페이스북에 있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너무 기가 완전 막혔어요. 노란색. 그럼 무슨 색깔로 해야 될까요? 완전 노란색. 노란색은 우리가 지금- 세월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공포증이 있죠. 우리가 노란색에 대한.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거는 분명히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정통적으로 그러면 저희 나라는 어떤 색인가요? 빨간색. 아니지. 정통적으로 저희 나라는 백이민족이라고 해서 백색, 백과 흑색을 네, 많이 써요. 백색 뭐 이런 색인가요? 백이민족,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아니 빨간색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미국의 공화당도 빨간색이고, 또 예전에 우리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빨간색이었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북을 아직은 조금 그런가요? 아직은 북한이 빨간색이니까 그래서 아마 좀 근데 제가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색깔도 그렇지만 색깔을 모르는 사람은 깊이 안 들어가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현수막을 좀 많이 걸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약한 게 맞아요. 그 현수막이거든요. 자익들은요 현수막을 엄청 걸어요. 그런데 우리는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생신 때 돌아갔을 때 현수막 하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각 지역에서 현수막 하나씩 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맞아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저는 교회가 100년 된 교회 5만 교회를 다 봤지만 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현수막을 다른 교회는 여기가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그런 거 정말 깨우침에 문구 하나, 말씀 하나, 그런 문구 하나씩을 그냥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거, 편한 거를 하나씩 해서 거는 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핑계를 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날짜든가 뭐 공항에서 그 우한에서 오는 그 입국하는 네. 그런 뭐 사진 같은 거, 네, 중국인들. 자료 뭐 그런 사진 같은 거 없나요? 네. 그런 것도 붙여가지고 코로나가 언제 들어왔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미 다 들어오고 다 애들이 이용을 해먹은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써서 부작용 있는 거,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성장할 때 뭐 부작용 있는 거, 안 좋은 거 이런 거 반드시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마스크 쓰면 이런데 근데 아이들이 마스크 쓰면 어떤데 이렇게 그냥 쉽게 해가지고 글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다 퍼뜨려야 된다고 근데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으나 마스크를 안 쓰면 신고하면 벌금이 있다며요. 지금 근데 길에서는 원래 벌금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길에서 쓰잖아요. 아니요, 길에서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순종을 그죠? 잘해서 예. 이 국민 습성이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마스크 안 쓰기 그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코로나 환자가 아니에요. 그 우한폐렴 환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둘이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가족들도 집에서는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서로 마스크 쓰고 얘기해, 가족들도.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지금 현 정권에서 모든 매스컴 좌파 언론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매도해놨기 때문에 이건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요. 저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선됐거든요. 이것도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사람 전 울산시장이었어요. 울산에서 부정선거 일어났잖아요. 그거 그렇죠. 피해본 사람이거든요. 김기현 씨가 원내대표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없어요. 없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문재인하고 제대로 싸울 만한 사람이 원내대표가 된 거예요. 반면에 황운하는 무죄로 돼 있죠. 황운하. 네네. 황운하 그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국회의원. 무죄로 판결냈죠. 무죄 판결 났습니까, 황운하 씨? 네, 무죄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판결로 무죄로 나왔어요. 누가 봐도 다 죄가 있고 누가 봐도 다 제가 확실한데 그냥 무죄로 때려버렸어요. 예. 죄가 없다. 지금 무죄로 나온 거는 네. 다음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유죄.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해야 돼. 예. 그리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다음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요. 예. 지금 한국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증상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 어머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까? 어때요? 시장 나가 보시면은. 그죠. 제가 네. 몇 년 전에 직장을 다녔는데 한 지인이 이제 월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시급이 올라고 월급이 올랐어요. 근데 어느 날 시장 갔는데 물건을 샀는데 그게 전부 다 올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물가가? 네, 물가가 올랐더라고요. 그래 그거 알았죠. 그래서 나는 월급이 올라서 좋은데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도 올랐다. 그러니까 오르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세금을 더 낸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세금 실제로 어떤 게 많이 종합소득 어떤 게 좀 많이 올랐습니까?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니 저는 그냥 시장 예. 그냥 시장 그런 뭐라 그러죠? 그냥 시장 어차피 뭐 거에 국민연금도 오르고 국민연금도 국민연금도 오르고, 오르고 건보료도 오르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올라도 그냥 그거 당연하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조금 뭐래도 박근혜 가지고 난리. 조금 잘못하면은 난리를 쳤었으니까. 근데 너무 너그러운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좀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예, 싶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생각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심한 게 의자 3개를 놓고 가운데 빈 자리 해놓으면 거기 안 앉는데 이런 거. 아직도 그래요. 예, 그거 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큰일 비디오 난다고 찍어놓고 우리가 생각하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바보스러웠는지. 예. 한 맞아요, 20년 맞아요. 후에 지금 상황을 한 되돌아보면요, 20 20년도 안 되고 네. 하여튼 뭐 몇 우리 년 몇 년 후에 지금 상황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우스울 겁니다. 그렇죠. 식당에서도 그 자리에서 마스크 쓰고 있다 밥 먹을 때 연다는 거 열고 먹는 거 그거 얼마나 나중에 뭐 아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어제 제가 여기 롯데몰 여기 갔는데
여기 식당이 바로 여기 옆에 있고 식당가가 이렇게 옆에 있고 여기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여기는 그냥 마스크 쓰고 지나가고 바로 옆에서는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푸드 코트거든요 여기가. 하여튼 참 이 모습이 참 우습더라고요. 우스워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약간 좀 틀리긴 한 건데 일본에서 한국 경제라는 이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2개월 동안에 저기 3판이 지금 다시 찍고 있대요. 근데 그게 대대적인 인기 있는 게 우리 한국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거를 이 책에다 냈는데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 지금 3번째 출판에 지금 들어갔다는데 2개월 만에. 근데 거기서 저기 북한에 탈출해서 그 10,000명이 탈출하면 우리나라는 8만 명이 탈출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청년들이 이민 가는 거 이런 거라든지 한국 경제가 망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 언론이 다 차단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책으로 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것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자, 지난주 계속 뉴스가 됐던 게 가상화폐 거품이고 터질 거라는 이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코스피 시장보다 더 크고요. 코스닥 시장보다 당연히 더 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을 합한 것보다도 조금 더 커요.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 이 가상화폐 시장이. 자, 코스피 우리나라 하루 거래액이 15조 1,700억인데 가상화폐는 지금 29조 원, 하루에 29조 원이 거래가 되고 거의 코스피의 2배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김치 프리미엄? 혹시 뭔지 아세요? 김치 프리미엄? 그런 못 들어봤어요. 자, 김치 프리미엄이 뭐냐면은 김치가 우리 한국을 의미하잖아요. 한국에서 이 가상화폐를 사면은 다른 나라보다 10% 20% 더 비싸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가상화폐를 팔면은 그냥 똑같은 가상화폐인데 바로 우리나라 들어와서 파는 것만으로도 10% 20% 이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그렇게 불법으로 많이 들어와서 가상화폐를 팔고 집도 사고 하여튼 별짓거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자, 그러니까 이 김치 프리미엄이 왜 생긴 거냐면은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니까. 자, 원래 가상화폐가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가 있다면 해외 다른 나라하고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 있다면은 요 가격 차이가 생길 수가 없죠. 예? 똑같은 비트코인이 미국에서도 당연히 같은 가격이 100원에 팔리면 우리나라에서도 100원에 팔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더 비싸게 팔리냐면은 해외하고는 거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본으로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외하고 거래를 안 되게 해놨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람들, 조폭이라든가 이런 하여튼 뭐 국제 사기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미국에서 혹은 중국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미국에서 1920년대에 금주법이 발령됐을 때 그때 아주 마피아들이 설쳤잖아요. 즉 그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이거 미국보다 더 커요.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다 건전한 우리 청년들이고 이렇게 다 어르신분들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모르잖아요. 거래하지도 않잖아요. 밖에 나가면 다 가상화폐 짓거리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들 빼놓고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하고 있는. 지금 함 대표님이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그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가 미국보다는 거의 중국인과 조선족에 의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게 결국은 현재 문재인 정권의 비화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번에 강남 바닥에 그 부동산과 수도권에 토지 사는 것도 다 가상화폐로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보다는 중국 공산당이 개입이 돼 있다는 얘기. 중국 공산당이 반드시 개입이 돼 있고, 자, 문제는 뭐냐면, 자, 그래, 최고 권력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뭐 안 하겠죠. 안 한다고 쳐. 그리고 최고 권력 뭐 위에 몇 사람들은 가상화폐 관심도 없고 안 한다고 쳐. 근데 좌파 요 밑에
밑에 이 권력 주변에 있는 놈들이 다 가상화폐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렇게 코스피보다도 더 시장이 커져 버렸는데도 여기에 대한 규제책도 하나도 안 나고 있고 법적인 이 어떤 제도 정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이거 어느 정도 법적인 제도 정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이 위험성을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용신이 가상화폐 규제는 미국에서부터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들어갔다니까요. 왜냐면은 가상화폐가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 금에 대한 가치예요. 금에 대한 가치 상승이에요. 왜냐면 금만이 달러를 위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지존인 달러를 금만이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값을 계속 누르고 있어요. 달러를 위협하지 못하게. 그러면 은은 누가 누르고 있냐? JP 모건에서 누르고 있어요. 금의 단독으로 제일 많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JP 모건인데 JP 모건이 금을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금값이 오르면 못 사들이니까 금값은 JP 모건에서 누르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상화폐는 관심 밖이었어요. 근데 지금 용신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이제 위협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규제가 들어갔어요. 가상화폐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달러를 위협하겠다 해서 가상화폐를 지금 철저하게 지금 규제에 들어가서 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동 심리로 한국에서부터 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 세금 매기겠다, 불법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눌러버린 거예요. 그 발표 나자마자 비트코인이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달러를 위협하는 거는 미국이 가만히 안 둬요. 지금 이 수준이 그 가상화폐 이 시장이 미국의 달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칼을 빼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요 최근 몇 년간 계속 시켰어요. 돈을 그만큼 많이 찍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양적 완화를 안 시켰을 때 달러가 풍성하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금값도 누르고 가상화폐도 누를 수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너무 풍부해졌어. 양적 완화가 너무 많이 돼버려가지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달러가 그거를 누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규제적으로 누르고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더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폭발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달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양적 완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달러 푼 거를 아마 걷어들일 거예요. 달러 힘이 너무 약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달러를 걷어들이게 되면은 이제 미국 달러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달러를 미국에서 다 걷어들이잖아요. 그럼 달러 부족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달러를 풀었던 거를 걷어들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뭐가 오르냐면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그 금값이 다시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괜찮아요. 왜냐면 자국의 자기가 걷어들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개발도상국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달러가 없으면 그 나라는 바로 IMF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이제 해제하고 달러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바로 IMF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가상화폐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있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심각하게 지금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미국에서 달러로 다시 걷어들이게 될 때 이제 전 세계적인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비정상적으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커졌고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너무나 이게 비상식적으로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가상화폐는 이거는 실체가 없는 화폐예요. 이거는 그렇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금도 아니고 실물이 화폐도 아니고 실물도 아니고 이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가격이 너무 이렇게 올라버렸는데 이게 반드시 이 거품이 꺼진다고요. 만약에 지금 하루에 30조씩이나 거래가 되는 가상화폐가 이게 만약에 가격이 확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바로 가계부채가 폭발한다고요. 가계부채 폭발하면 우리나라 진짜 퍼펙트 스톰이 오는데 이거를 지금 문재인이가 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 밑에 좌파 애들이 다 가상화폐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거 지금 규제해야 된다. 재정경제부 장관 혼자서 지금 말하고 있지 밑에서 아무도 안 따라줘요. 정치인도 안 따라주고 밑에 관료들도 안 따라주고. 왜냐면 밑에 관료들도 다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해놓고서 다시 번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또래예요. 20, 30대가 다 하고 있거든. 그것도 표가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막 그래서 고민거리고. 지금 20, 30대가 만약에 가상화폐 규제 들어간다 해버리면은 당장 거기 전 재산 다 털어놓은 20, 30대 지금 가뜩이나 인심 잃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것까지 해버린다 그러면은 20, 30대 층은 완전히 문재인에서 등을 돌려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문재인 말년에 가상화폐 때문에 문재인이 망한다는 지금 얘기가 지금 아주 파다합니다. 파다. 우리나라 김영삼 때 김영삼 대통령 때 IMF 터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말년에 가상화폐 터진다. 이거 IMF보다 몇 배 심각하게 터진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터질 게 너무 많아요. 터질 게 너무 예, 아니 골목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터져나갈 것밖에 없어요. 가상화폐 혹시 좀 알고 계세요? 좀 주위의 분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올해 중에 이 가상화폐 이거 문제가 확실히 마이크를 좀 대주세요. 예. 올해 중에 가상화폐 문제가 아마 되어도 될 것이라고. 예, 이거 지금 이 얘기가 파다해요. 파다해. 아니 이게 대두가 됐다는 거는 이미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수면에 이제 올라왔다는 거고 이거 반드시 터져요. 터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충격 완화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 경제 충격 완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쓰나미가 몰고 오면은 그냥 넘어져 버리는데 제방을 안 쌓아놓으면은 바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방을 쌓아야 돼요. 이 완충 장치가 있어야지 이게 직접적으로 한 번에 팍 해서 너무나 큰 충격이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를 믿어서는 안 돼요. 지금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터져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 모든 충격을 국민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이 문재인 정부는 맞습니다. 책임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가 국민 경제를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해야 돼요. 호구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경제 위기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목사 신분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을 사세요. 금을. 그리고 달러를 비축을 하세요.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안전자산에 대한 거를 확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어느 일정 부분에서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달러를 어느 정도 집어넣고 금도 어느 정도 집어넣은 상태에서 한국 경제가 위기가 왔을 때 한국 돈이 가치가 하락됐을 때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답니다. 떨어졌을 때 그나마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자산 그게 뭔가가 하나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정부만 믿고 정부 발표만 믿고 있다가 날벼락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하고 주식은요? 자녀분들 혹시 그 가상화폐 얘기 꺼내면요 이거 곧 폭발한다 꺼진다 거품 꺼진다 하지 말아라 꼭 예 말씀드립니다. 잘 몰라서. 근데 저기 그 청년 패널 되시는 분 주위에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지금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어요?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데 가상화폐랑 주식이랑 같은 걸까요? 아니 다르죠.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르죠. 완전 다른 거예요. 아니, 제 주변에 주식하는 애들은 엄청 많아도 가상화폐 하는 애 못 봤어요. 주식하다 가상화폐로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맞아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요. 이 정권은 결국에는 가상화폐로 폭발이 되든 뭐를 하든 그게 안 간에 되지. 이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쟤네들이 바라고 있기 마이크 좀 때문에. 켜보세요. 하셨어요. 눌러야 되나? 안 되네. 하여간에 그 저기 이래서 망하든 저래서 망하든 그것을 바라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 무방비 상태에 국민들이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뭐 할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고 코로나 이 위기 때문에 지금 파산한 지금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지금 당장 먹고 살고 힘든데 이걸 어떻게 마련하냐 어떻게 준비하냐 이럴 수 있지만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달러 많이 지금 내려갔잖아요. 처음보다 지금 이제 달러 이제 폭발해요. 사실은요. 이게 이게 지금 내려갔다고 해서 더 떨어지겠지.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달러 1117원이면 사는데 그때 가서는 달러가 1800원, 2000원 돼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2000원 넘어가면 나라 뱅크럽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 미국도 물가 상승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주식도 오르고 있는데 목재, 철재 이런 원자재 가격도 미국에서 오르고 있대요. 근데 이게 좀 희한한 게 자 이게 주식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경기가 호황일 때는 오르는 게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불황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주식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러냐? 일단은 바이든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도 돈을 좀 풀었고 바이든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다 주식하고 원자재 사는 대로 지금 쏠리고 있다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20년대 저기 뭐가 있었죠? 저기 경제 대공황 그때하고 너무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대요 지금. 너무나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자 미국이 먼저 망하면은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고 우리나라가 먼저 망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가 먼저 망합니다. 100% 우리나라가 먼저 망합니다.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하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00% 우리나라가 먼저 망하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죠. 금이나 달러 대공황 왔을 때 미국이 타개했던 방법 그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이 나가지고 한번 전 세계가 뒤집어지면 경제가 이제 호황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침체기 때는. 그렇죠.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제일 나와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근본 위제를 철폐해버렸잖아요. 원래는 이제 달러가 1달러가 그 1달러의 만큼 금을 바꾸기 위한 저기 화폐였어요. 교환권이었는데 근데 1달러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금을 바꿔줘야 돼. 1달러만큼. 근데 닉슨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금 없다 배째라 그냥 1달러만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법이 있었냐면 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벌금형에 처했어요. 금을 가지고 전 나라의 금은 국가에서만 관리하겠다. 너희들은 금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되게 웃긴 법이 있었어요. 미국 한때 금 갖고 있었으면 벌금 물렸어요. 그래서 금을 일반인이 못 갖게 했어요. 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달러를 가지고 원래는 금을 바꿔줘야 되는데 금을 이제 바꿔줄 수 있는 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달러만 계속 찍어내가지고 이거 1달러 여기 있어, 10달러 여기 있어, 이거 금 여기 없지만 있는 거야 하고 엄청 찍어댔어요. 실제 사실 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종이돈은 계속 금이라고 해가지고 대신 바꿔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진짜 그 한국은행 딱 해가지고 금고 열어보면 금이 쌓여 있죠. 근데 금보다는 우리나라 찍어낸 돈이 더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양적 완화 많이 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정된 금고에 한국은행에 금이 얼마 있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찍어낸 돈이 더 많다고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없는 거죠. 금값은 더 올라가는 거고. 이게 그게 경제 논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를 시킬 수 없는 게 미국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 시켰다가는 나라 붕괴되고. 그럼요. 완전히 하이퍼 인플레이션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터질 때가 됐다는 거죠. 터질 때가 됐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국고가 바닥인데도 국민 재난지원금 나눠준다고 갔다가 지금 막 질러대잖아요 지금. 그리고 세금은 또 국민들한테 엄청 뜯어대고. 근데 이게 또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국고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LH는 토지를 갖다가 지네들끼리 놀아먹고 싶어하고 그렇죠. 자격모 있는 그 공무원들 그다음에 제도권 애들이 그걸로 해가지고 떼고자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위기인데 각자 정부를 믿지 마시고요. 각자 대비를 하셔야 되고 뭐 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달러하고 금을 자신의 자산 중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로 확보하고 있는 게 지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부정선거 소식 짧게 전하고 이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부정선거 소식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수검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요거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이게 5월 15일까지 이게 수검표를 210만 장을 다 이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이미 2배나 더 늘려서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5월 15일까지 마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잘 지금 검사가 되고 있나 봐요. 근데 이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대중 집회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은 5월 15일부터 대중 집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월 15일이 언제냐? 아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그 감사가 끝나는 날짜예요. 이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다 감안하면서 이제 다시 그 미국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뭐 저렇게 있지만 미국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이 지금 총기 규제법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저 남쪽에 무슨 주죠? 어디? 하여튼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주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상황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마가에 대한 네. 굉장한 관심을 두고 벌써 네. 외신이나 국내에서 지금 이제 거기에 조금씩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소식통을 갖고 있는 유튜버나 내지는 개인 플랫폼 이런 쪽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둘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조만간 요게 지금 5월 15일까지죠? 네, 5월 15일까지 감사한다고. 또 결과를 보면 또 다른 미국 소식이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소식보다 한국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그렇게 아니 미국에서 만약에 일단은 아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요게 한 군데만이라도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요, 이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 우리나라도 빨리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예. 미국도 진짜 그만하면 잔소리고요. 이거 부정선거 정말 밝혀지면 미국 내전 일어나요. 미국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미국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좀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회자 되시는 함 대표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강원도 아까 그 차이나타운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포천에 그 얘기도 그걸 있더라고요. 보는데 지금 오늘 아까 잠깐 이거 마이크 갖고 말씀해 주십시오. 포천. 좀 가까이 오셔가지고요. 마이크가 손이 안 가요. 공자학원 의역 실패. 그것도 말씀하시고요. 아니 지금 포천의 그 차이나타운에 대한 그 청원글이 올라갔는데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만 밖에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저 강원도 차이나타운이 무산이 되니까 거기에서의 그 어떤 반중인에 대한 어젠다라든지 이런 게 또 한풀 꺾여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포천 차이나타운은 또 뭐가 더 문제냐면 직접적인 그 중국 공산당이 개입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론 포천 시장이 절대 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진행 중이라고 발뺌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행사에 그 포천시장이 참석했던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와가지고는 발뺌을 하고 있는데 이 포천 차이나타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원 글이라도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좀 관심이 떨어져서 그거 청원 안 했는데 제가 오늘 꼭 가서 청원 저도 그냥 뭐라 하는 거지? 승인?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김영순 대표님 말씀하신 다음에 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공자학원? 공자학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네, 공자 학원이 아시아에서 네, 그것도 좀 보여주시고요. 네.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23개의 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공자학원이 있는데 공자에 대한 그 이미지를 완전히 변형을 시켜서 얘기하거든요. 완전 공산당, 공산주의를 하고요. 이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게 공자 저거 실체거든요. 이게 제가 우리 목요일 날 했나요? 공자에 대해서 우리 인터뷰 한 적이 있는데 어마무시해요. 이제 공자학원에는 공자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공자는 없고 공자 없는 공산당 교육이고 공자학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도 스파이도 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 공자학원을 다 퇴출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퇴출시키고 있다고요? 네, 미국, 캐나다 이런 데 여러 나라에서 거기서 지금 얼마만요? 이게 왜 퇴출시키죠? 공산당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산당 홍보뿐만 아니라 이게 홍보, 스파이 첩. 작전을 해요. 스파이 노릇을 하니까 네. 공짜로 사는 그러니까 완전히 간첩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기서 이게 우리 체제를 정신적인 애들한테까지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이게 일반 공산당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예, 중국 그걸 공산당. 얘기를 예, 해야 돼. 그 마이크 중공 공산당입니다. 중공. 중국 예, 공산당.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는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그 지시를 받고 공산당 홍보를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간첩 짓을 하고 그러니까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캐나다, 미국에서 퇴출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다 여러 나라에서 퇴출시켰대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 대부분이 네. 이 중국 정부의 이 지령을 받고 지령을 있는 움직이는 스파이들이라는 아,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 대부분이 저 공자학원의 지시를 받는다. 네. 아니 네. 시진핑의 중국 예. 정부의 예. 저 지령을 받고 아, 그렇죠. 어느 아니, 그거는, 순간에 예, 그럼요, 스파이가 그럼요. 됐지. 예, 예. 아, 그거는 예, 그렇죠. 여기서 교육하던 학생들이 나와서 지금 네. 대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학원을 차려서 우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어린 학생들 절대로 공자학원에는 우리 보내면 안 된다는 예,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그거는 공자학원에 아이들 보내시지 마십시오. 공자학원에 예, 예. 저 처음 공자학원이 알았네요. 저도 오늘 대학에 23개 대학이 지금 가설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23개 대학의 공자학원이 우송대학 예, 비롯해서 개설이 돼 있다고 합니다. 계명대학, 뭐 저 공주대학,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대학생들, 대학생. 또 아니 고- 애들 좀 갔다 오볼래? 어린 애기서부터 공자 교육 시작해서 어떻게 시켰는지? 아니야 그게- 대학생뿐 아니라 애들도 학생들부터 곧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도 그게 공자학원이 중고등학교. 개설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네요. 예. 교육 자체를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니까. 이거 다음에 대통령 그 후보 나오시는 분 이거 공자학원 이거 없애겠다고 좀 공약으로 내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가 장악돼요. 그 전에. 네, 그 전에. 그때는 이제. 없어져야 돼요. 전체가 자, 그러면 오늘 제네바 자유시민 포럼 예. 소감 한번 들어. 예, 마치기 전에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자매님 그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그냥 이렇게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죠? 네. 네. 그냥 저는 그냥 저의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가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저보다도 이렇게 항상 매주마다 이렇게 형제님이나 목사님 우리 유튜브님 아, 예. 이렇게 애국 운동해 주셔서 우리가 그 덕분에 그나마 정말 좀 잠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희망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 너무 그리고 우리 여기 감사합니다. 유튜버 대표님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방송해 주시니까요. 네, 저는 예, 뭐 예. 이거 그냥 저희는 이것만 뭐, 하는 거죠.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저도 한 거 없어요. 다 없죠. 우리 대표님들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그래도 좀 좀 편안해지는 것이 좀 소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빛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이 시간 통해서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네바 자유시민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